오는 20일이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꼭 8년이 되는 날입니다. TBS TV에서 내일 밤 9시 반에 이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영화를 상영합니다. 다이빙벨, 잘 돼갑니다 이어서 한국 방송 최초로 방영하는 건데요. 네. 김일란 감독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셨군요. 예. 이 용산 참사를 영화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8년 전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용산 참사가 있고 나서 그 직후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용산 참사 당시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중에 5분이 철거민이었었고 돌아가신 분 중에 1분이 경찰관이었었는데 네. 이 6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기보다는 돌아가신 경찰관 1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재판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그 재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분이 돌아가셨었는데 철거민 5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은 전혀 없었고요. 그 경찰관 1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재판 당시에 철거민들에게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던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망자는 6명인데 결국은 경찰이 왜 죽었느냐라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의 부분에서 네. 경찰의 그 진압 방식의 문제라든가 강경 진압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전혀.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 참사 당시에 청장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전기를 꺼놨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과잉 진압을 명령했던 당시의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 지휘 체계라던가 뭐 진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물이라던가 아니면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철거민들에게 되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판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판에 나왔던 증거라던가 증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철저히 경찰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죠. 네.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실제로는 사망한 철거민들이 5명이나 되는데, 네네. 정반대 그 철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재구성이 될까? 네네. 그 관점에서 다큐를 만드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철거민의 관점에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경찰의 지휘 체계라던가 아니면 참사 당시의 현장에서 그 경찰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던가라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경찰관의 입장에서 좀 만든 영화였어요. 경찰관의 입장인데 지금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렇죠. 네. 재판정에서는 한쪽으로 몰려가는데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이런 다큐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일종의 탐사 취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처럼 사건의 진실을 계속 파헤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왜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결론을 내셨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담겼나요? 우선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영화에서 좀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국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예. 그 국민의 요구를 국가는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좀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사실 뭐 주말에도 그 박종철 열사 30주기였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국가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또 문제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자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얻고자 했던 것들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혹은 실제로 그런 뭐 대단한 명분이 있진 않더라도 어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국민의 요구를 국가는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식의 뭐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영화를 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질문을 던지셨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뭐 자신의 네네. 생존권 문제 때문에 네네. 순종할 수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이시네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력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방식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참 용산 참사에서 보신 진실은 그런 거네요. 감독님의 눈에는 이게 이제 그 철거민들이 비록 네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게 철거돼야 네네. 하지만 네네.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이럴 네네. 경우에 국가가 그러면 생존권이 걸려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근데 이 그렇죠. MB 정권에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지적. 네, 맞습니다. 제가 요약 잘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심각한 내용이군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TV로 나가게 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년간 TV에서, TV에서 방영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쵸. 네. 그런데 TBS에서 그래서, 네네, 그렇죠. TBS 대표님이 이런 걸 네네. 좋아하십니다, 지금. 다이빙 벨부터.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영하기 어려운 사실 영화인데 굉장히 무거운 네네.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 네. 이 사건 이후에 징역형을 사셨던 철거민 분들이 이제 다 출소를 하셨죠. 네, 2013년 1월에 출소하셨으니까 4년 전에 출소하셨었죠. 네. 네, 그분들이 혹시 영화를 봤나요? 네, 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영화로 보는 것이 네. 되게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섭고 힘들고, 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참사 정말 화재라던가 그 경찰 특공대들하고 직면했던 순간들이라든가 그 안에서 막루 안에서의 공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스크린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서도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보고 나서는 보길 잘했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런 데서 좀 극복해서 이 자신의 일상을 좀 다시 복귀하려고 또 그러고 이제 좀 많이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려고 좀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기가 직접 관여된 사건을 이렇게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리가 좀 되겠죠. 네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극복에도. 네네. 이 영화를 가지고 혹시 해외에 나가보셨습니까? 해외에 이제 교민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영화제에 간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갔었고요. 해외 영화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해외 영화제는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제3자의 눈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런 다큐를 찍게 되면 그 저널리스트이자 수사관처럼 변하거든요. 실제. 네네. 예, 저도 네. 다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근데 네.
지금 되돌아보면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되거나 네. 규명돼야 된다 네. 하는 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큰 거? 제일 큰 거는 네. 당시에 그 재판에서의 핵심이란 거고 예수 얘기했던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였겠죠. 근데 지금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다시 규명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용산 참사의 원인이었던 화재가 어떻게 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고 성급한 그런 진압을 했던 이유, 그 책임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배우의 어떤 건설 자본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나 등등은 전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큰 그림.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요한 지목이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결국 이렇게 네. 6명이 사망할 정도로 네네. 무리한 진압을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그 국가 권력이 움직인 이유가 단순히 이제 법질서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법질서가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었나? 그 뒤에 그런 무리한 진압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용산 참사보다는 다른 것들을 부각하라는 그 보도 지침 비슷한 것도 내려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국민들의 판단을 좀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정권이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거고 그 위기감 안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권 관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영화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 나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개의 문을 연출하신 김일란 감독이었습니다. 내일 밤 9시에 TBS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9시 반이라고 합니다. IPTV, 케이블 TV,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클란네송 오늘 대박이 났네요. 네. 2017년 최고의 피처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으신데. 최순실 씨에게 작사료 정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복귀를 반기는 당연한 문자들이 많이 쏟아졌군요. 네. 그렇죠. 중독됐겠죠, 이미 저에게. 자, 불친절한 A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때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용산 참사 당시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중에 5분이 철거민이었었고 돌아가신 분 중에 1분이 경찰관이었었는데 이 6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기보다는 돌아가신 경찰관 1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재판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그 재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분이 돌아가셨었는데 철거민 5분의 죽음에 대한 재판은 전혀 없었고요. 그 경찰관 1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에 그렇게 과잉 진압을 명령했던 당시의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 지휘 체계라던가 진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물이라던가 아니면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철거민들에게 되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판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판에 나왔던 증거라던가 증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제작. 오는 20일이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꼭 8년이 되는 날입니다. TV에서 내일 밤 9시 반에 이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영화를 상영합니다. 다이빙벨, 잘 돼갑니다 이어서 한국 방송 최초로 방영하는 건데요. 네. 김일란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셨군요. 예. 이 용산 참사를 영화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8년 전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용산 참사가 있고 나서 그 직후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재판 당시에 철거민들에게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던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망자는 6명인데 결국은 경찰이 왜 죽었느냐라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경찰의 그런 부분에서 네. 경찰의 그 진압 방식의 문제라든가 강경 진압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전혀.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 참사 당시에 청장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전기를 꺼놨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철저히 경찰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죠. 네.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실제로는 사망한 철거민들이 5명이나 되는데 네네. 정반대 그 철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재구성이 될까? 네네. 그 관점에서 다큐를 만드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철거민의 관점에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경찰의 지휘 체계라던가 아니면 참사 당시의 현장에서 그 경찰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던가라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경찰관의 입장에서 좀 만든 영화예요. 경찰관의 입장인데 지금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재판정에서는 한쪽으로